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야기약사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그 의학 오디세이라고 하는 책의 마지막 챕터인데요. 제목이 의술의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의술의 미래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책 내용을 보면은 미래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짧게 나오고 그 앞에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역사의 내용들을 그냥 쭉 정리를 해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들을 한번 쫓아가 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의술의 미래에 관련된 그런 제 얘기를 좀 덧붙여서 바라볼까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바라본 의술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요. 우리 인류의 그 생애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온 경로에 의존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 경험이 다른 개인이나 민족은 뭐 다른 미래를 개척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의학의 역사도 그 과거를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미래를 살펴볼 그런 과정을 겪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이렇게 정해 봤어요. 학습 목표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정해 봤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오면서, 의학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서 보면은, 몸을 설명하는 일정한 방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에 의존한 시절부터 시작해서 인체를 기계로 보는 그런 관점까지 쭉 이어져 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우리 그 의학의 바탕을 이루는 기초 과학이 오믹스라고 하는 개념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노믹스, 트랜스크립토믹스, 뭐 프로테오믹스,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오음이라고 하는 것, 오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과거에는 환원된 단위가 어떤 그 기능이라든가 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들이 모인 것, 그 성분들이 모인 전체가 어떤 새로운 기능과 구조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적 사유라고 볼 수가 있죠. 집합, 과거에 환원이었다고 한다면, 환원이고 구성 요소였다면 과거에는요. 지금은 이제 집합으로 이제 설명하기 이르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그 현대 과학이 발전하고 있는 방향을 우리가 캐치해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류 과학은 여전히 환원적인 그런 사유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그 오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상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구하는 학습 목표입니다. 지금까지의 그 의학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상상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미래를 상상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오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의학 교육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의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 저 강의에 나옵니다만 큰 변화를 겪었거든요. 고대 중세도 물론 의학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지금 근대 의학 교육과 상당히 유사한 것들도 있어요. 지금 어쨌든 간에 20세기 이후에 과학이 의학에 도입되면서 크게 이제 발전을 해온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플렉스너 보고서라고 그래요. 과학이 의학에 도입된 것을 이제 플렉스너 보고서를 기점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100년 정도 크게 잘 작동을 해왔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의학 교육이 여러 가지로 달라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있는 것들도 그런 변화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지 모른다면 좀 한번 상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차이점을 알아보고 과거의 의학 교육과 지금 달라지고 있는 의학 교육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거를 생각해 보고 왜 달라지고 있는지, 그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종합적인 건데요. 지금 쭉 우리 지금까지 5번을 강의를 해왔고, 또 오늘 강의에도 나오는 그런 쭉 흐름들, 의학의 흐름들, 의술의 흐름들,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보고 그 의미들, 그 각각의 시기마다 중요했던 그 존재들이 있잖아요. 고대 같은 경우에 신의 역할이 중요했고, 그 다음에 뭐 인간이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과학이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뭐 기술, 그 다음에 사회 조직,
그죠? 사회조직이라는 것은 그 의술을 조직하는 그 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보험이랄지 무슨 뭐 공공의료랄지 뭐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윤리 언제나 중요했지만 윤리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영리 활동이기도 하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의술 행위가 영리 활동이도 또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것들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이번 그 수업의 주제입니다. 이 순서는 책의 순서를 가지고 왔어요. 먼저 신과 의사, 신과 비슷한 거잖아요. 의사가. 그다음에 그것이 추락하는 내용, 과학이 도입되면서 추락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인간과 신 앞에서라는 거 있고요. 동료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인간을 치료하는 거잖아요. 의술이라는 것은 치료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고통을 덜어준다는 목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에도 더 부가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의료 사고 같은 경우는 뭐 환자가 사망하기도 하고 없던 병이 생기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 해를 끼치지 말라고 그랬지만 불가피하게 어떤 그 고통이라든가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딜레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의술은 길다. 전에 얘기했죠.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라고 그랬죠. 거기서 의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가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고 그때의 예술은 의술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왜 긴지를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딱딱 매듭지어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의술은. 그래서 계속 하나의 문턱을 넘으면 또 다른 난관이 봉착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 진화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조직이죠. 병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세계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팅게일로 대표되는 간호의 이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최첨단 병원 얘기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과거에는 이런 뭐 신이고 인간이고 뭐 동류고 뭐 이런 걸 얘기했지만 이제 과학이 도입되면서 병원들이 최첨단화될 뿐만 아니라 의학 연구의 내용도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의학 연구를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료윤리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연구와 더불어서 윤리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런 문제를 또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다가올 역사, 미래는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기의 의사들은요, 거의 반인 반신의 존재였죠. 반인 반신의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가장 오래된 그 역사 기록 속에 남아 있는 의사가 이제 이모텝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집트의 그 왕국에 이모텝이 있습니다. 이 인물도 거의 신에 가까운 그런 인물로 되어 있고요. 서양의학에 이제 시조로 되어 있는 아스클레피오스 이제 신이죠. 아스클레피오스 신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집트의 이집트의 이모텝, 그 다음에 그리스의 아스클레피오스, 그 다음에 동아시아의 이 무와 의, 그죠? 전에 설명했잖아요. 이게 이제 무에서 근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신적인 존재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양에서 이제 의술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이런 그림을 많이 활용합니다. 신화의 인물들을 주로 가지고 오거든요. 여기 있는 신이 이제 아스클레피오스 신이죠. 주신이죠. 의술의 주신이에요. 아스클레피오스 신은 이 긴 지팡이에 뱀이 한 마리가 안고 올라가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 신은 헤르메스라는 신인데요. 헤르메스 신은 헤르메스 신은 이거 무슨 뭐 상표이기도 하죠. 보면은 뱀이 두 마리가 있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헤르메스는 상징의 신이에요. 해석의 신이에요. 해석. 그러니까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해석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술의 성격과 상당히 유사하죠. 또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동아시아의 무 개념과도 비슷하죠. 위에 짝대기가 하늘이고 밑에 짝대기가 땅이잖아요. 그 사이를 이어줘요. 그 이어주는 인간, 이게 무잖아요. 그러니까 헤르메스도 그런 비슷한, 헤르메스와 이 무는 같은 의미를 가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는 이제 삼여신이 있거든요. 삼여신은 이제 히게야, 파나케야, 메디트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게야는 위생의 여신 또는 돌봄의 여신이죠. 그다음에 파나케야는 약의 여신입니다. 파나세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 만병통치약이잖아요. 약의 여신. 그다음에 메디트리나는 포도주의 여신. 포도주라는 것이 이 고대 그리스에서 대단히 중요한 물건이었죠. 그래서 그 삼여신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주신인 아스클레피오스가 있고요. 헤르메스가 있습니다. 그 신을 통해서 의술의 성격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반인 반신의 의술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들이 있죠. 인간이지만 역시 신에 가까운 그런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와 갈레노스입니다. 히포크라테스 너무나 잘 알려진 인물이니까 뭐 넘어가고요. 갈레노스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양반은 어마어마한 양의 책을 씁니다. 서기 2세기경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하고는 몇백 년 차이가 납니다. 근데 히포크라테스의 그 체계에 근거해 있으면서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 관찰과 경험을 더 보태서 엄청난 책을 써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의 책을 씁니다. 심지어는 자기 책을 읽는 순서라는 책을 또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 그래서 이제 그게 이 후세에 아주 독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거의 1000년 동안 이런 인물이 세상에 없죠. 정규적인 인물, 뭐 예수 같은 분 말고는 없죠, 거의. 그래서 거의 1000년 이상 이 갈레노스 체계가 뭐 진리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이제 그 진리를 받아들여져 오는 1000년 이상 기간 동안에 여러 언어로 또 번역이 되죠. 9세기에는 아랍어로 번역되고 11세기에는 다시 라틴어로 번역이 돼요. 원래 히라보로 쓰여진 건데 고대 이제 아랍어로 아랍 세계가 되잖아요. 그 이제 중세 유럽 암흑 시대에는 아랍이 모든 학문과 문명의 중심이 됩니다. 그때 이제 아랍어로 번역이 됐고 그것이 이제 11세기가 되면서 다시 라틴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오죠. 그래서 아랍 세계가 보존해왔던 고대 그리스의 지혜들이 다시 유럽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갈레노스라고 하는 인물이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엄청난 양의 책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관찰에 경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봐도 너무너무 과학적인 그런 그 실험을 하기도 해요. 살아있는 동물에서 신경을 절단하는 실험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관찰과 실험을 근거로 한 거지만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완벽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많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었죠. 근데 그것이 워낙 권위가 높다 보니까 그 오류를 지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류조차도 진실로 받아들여졌던 그런 세월이 1000년 이상이었다는 거죠. 아이러니죠.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완벽한 그 진리라는 것이 과연 있느냐.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과학은 객관적인 진실이고 가장 정확한 지식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런가? 역사를 통해서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과연 완벽한 지식체계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과학에 근거한 의학은 과연 어떠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미래를 얘기할 때 생각해야 될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갈레노스의 권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기 시작하는 게 결국은 어떤 과학, 그 다음에 관찰,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해진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베살리우스죠.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 쭉 나왔잖아요. 15세기의 인물이죠. 이런 해부들을 그랬잖아요. 아주 사실적이면서 또 예술적인 그런 해부들을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윌리엄 하비는 17세기 인물이죠. 10세기 인물이죠. 그래서 베살리우스는 16세기죠. 그죠? 베살리우스 16세기고 하비는 17세기예요.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은 이런 그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혈액이 순환한다는 사실들을 밝혀내죠. 그다음에 제멜 바이스는 최초로 손을 씻었던 의사죠. 환자를 보기 전에 손을 씻었던 의사. 의사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들을 밝혀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얘기했죠. 그 권위를 가진 의사들로부터 핍박을 당했고 불행한 최후를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역사상으로 기록되기는 제멜 바이스야말로 엄청난 그 효과를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손을 열심히 썼습니까? 근데 일반인들이 다 손을 씻는데 이 당시에는 19세기에 19세기 뭐 아주 먼 옛날도 아니에요. 19세기에 의사들이 손을 안 쓰셨고 손을 안 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은 환자를 부검을 한 손을 쓰지도 않고 그냥 바로 가서 산모를 진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산부인과 병동의 사망률이 그렇게 높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인물들이 이전부터 내려오는 권위적 지식에 도전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죠. 과학이 도입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그 흐름을 하나 읽어내고요. 그 다음에 의료윤리라는 거를 한번 읽어봅시다. 그 의료윤리에 관계된 역사적 기록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곳이 아마 함무라비 법전일 거예요. BC 18세기예요. 고대 바빌로니아. 여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의사의 행위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어떤 치료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부작용이 났다면 의사는 그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책임을 자신의 신체를 위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지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돈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그게 함무라비 법전에 그대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보상의 윤리가 이때부터 발전해 왔다는 겁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보상의 윤리라고 한다면 히포크라테스의 윤리는 그냥 규범이에요. 그냥 어떤 보상을 의미하지 않아요. 보상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만 보상을 받고 치료를 행위를 하는 거지만요. 이게 함무라비 법전처럼 그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그런 의미는 없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술을 가르치는 선생과 그것을 배우는 학생과의 계약에 가까운 성격을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술의 전승에 관련된 규범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의사란 직업의 그 어떤 특정한 성격을 반영해주고 있어요. 이 선서를 보게 되면 뭐냐면 의술을 전달하는 거는 자기 아들이거나 또는 스승의 아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제자들만 그 세 종류만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술의 어떤 비전이 전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비밀적인 전통 그것에 관한 계약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저는 봐요. 그런 내용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히포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자기 관리에 철저해야 된다는 말이 들어갑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보상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지만 여기는 자기 관리. 그러니까 어떤 이때부터는 의사의 관리가 어느 정도 권위가 보장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함무라비 법전처럼 그런 어떤 자기 몸을 바쳐서 실수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권위를 가진 그런 규범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모를 단정히 해야 될 것이고 영양 상태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환자가 비리비리하면은 의사가 비리비리하면 환자가 신뢰를 주지 않잖아요. 삶의 방식도 정돈된 삶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히포크라테스 나옵니다. 그리고 고대의 치료 행위라는 것은 거의 다 공개된 장소에서 행해집니다. 근대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근대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언제부턴가 이게 이제 비밀스러운 그 영역에 들어가게 되죠. 환자의 비밀 보장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또 다른 영역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면요.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지금은 그냥 치료 행위로만 알려져 있습니다만 수술은 남에게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영국에서는요, 수술실을요, 오퍼레이션 시어터라고 부릅니다. 수술 극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수술은 우리가 옛날에 그 하얀 거택 같은 영화를 드라마를 보더라도 수술을 하는 장면을 위해서 이렇게 내려다보도록 돼 있잖아요. 이건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고 허구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과 상당히 차이가 나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원문을 번역한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선서랑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신 얘기가 잔뜩 나오죠. 아폴론, 아스크레피오스, 히게이아, 파나케 이런 신들 앞에서 맹세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간에는 전승을 어떻게 하겠다. 난 스승을 어떻게 대해야겠다. 스승이 어려울 때는 내가 도와주겠다라든가 스승의 아들한테는 돈을 받지 않고 의술을 가르쳐 준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맨 끝에는
내가 이 서약을 지키면은 내가 복이 오게 하고 내가 서약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신 앞에서의 맹세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게. 지금은 이런 것도 신이라고 하는 요소가 다 사라져 버렸죠. 자, 그다음에 독립식이라는 건데 환자의 고통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의사의 일이라는 것이. 근데 그런 고통을 다루면서 또한 동시에 고통을 주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그림 보면 그 손을 절단하는 수술 장면을 담고 있잖아요. 근데 전시 마취가 발견된 거는 19세기 중반 이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이런 그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아주 엄청난 고통을 가하는 것이 의사였다. 특히 외과 의사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내과와 외과가 이제 구분됐을 거라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환자의 고통을 목격해야 되는 게 의사의 존재 이유거든요. 그래서 공감통을 느꼈을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또 연민을 느끼는 경우도 많았을 거란 말입니다. 중압감과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이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술은 다른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나치나 일본의 생체 실험입니까? 인간을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 이런 것들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고요. 또 고문에 협조하는 의사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우리가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가적인 고통을 가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이고 지금도 역시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과 비슷한 얘기가 이제 윌리엄 오슬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내과 의사입니다. 존스 홉킨스를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프렉스너 보고서의 그 이념을 제대로 실현한 첫 번째 인물이고 혼자서 내과 교과서를 다 쓴 최후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강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소양도 굉장히 뛰어나고 인문학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르네상스적인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문적인 소양, 과학적인 소양, 의사로서의 소양들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의사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특히 이제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부터 당신이 받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메디컬 코스가 아니다. 의학적 과정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의학적 과정이 아니라 라이프 코스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생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의학에 입문했다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경로를 만들어 나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히 의학적인 성격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학 기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의사라고 하는 생애 그걸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의학에 입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윌리엄 오슬러가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이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의사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술자로서의 삶이 아니에요. 기술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하나의 내 정체성이 되는 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기술을 익히고 환자를 만나고 환자와의 교류를 쌓고 이러면서 그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이제 오슬러는 하고 있는 거죠. 자, 의학 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의학 교육은 이제 뭐 잘 알려져 있는 게 고대 그리스예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코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의학교를 열거든요. 그래서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게 이 코스 의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상대로 한 그런 선서였단 말이죠. 서약이었단 말이죠. 근데 같은 시기에 크니도스 학파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구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히포크라테스는 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의술을 강조했던 반면에 크니도스 학파의 의사들은 질병을 중시하는 그런 학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전해 오기는 이제 환자 중심의 히포크라테스가 더 이제 우위를 차지한 걸 전해 옵니다만 당시에는 오늘날과 비슷하게도 질병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그런 의술도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기원전 300년경에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서관과 학술원이 생깁니다. 수천 명의 학자들이 모여들었다고 그러죠. 전 세계에서.
그래서 거기가 이제 무세원이라고 하는 그런 도서관을 만듭니다. 박물관 도서관이죠. 무세원. 요새 뮤지엄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죠.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 뭐 엄청난 그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합니다. 그 중에 해부학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헤로필로스와 에라시스타트로스. 이 갈레노스 잘못 쓴 거예요. 갈레노스는 시기가 다른 사람이니까 여기 있을 수가 없죠. 헤로필로스와 에라시스타토스가 라는 사람이 인체를 해부해요. 인체를 해부해서 상당한 정도의 해부학 지식을 축적했다고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박물관이 불타 없어지면서 전해지지 않고 있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은 뭐냐면 고대로부터 거의 역사의 전 시기에 걸쳐서 의사는 남자만 하는 거였거든요. 이제 뭐 19세기, 20세기 넘어오면서 달라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의술에 투신한 그런 사례들이 여러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개 남장을 하고 등장을 하죠. 그래서 기원전 300년경에 이미 남장을 한 그 의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그노디케라는 사람이 이제 남장을 하고 의학교에 들어가서 의술을 배워서 의사 노릇을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많이 모르는 거예요. 많이 모르는 건데 아주 놀라운 그 발전이 있습니다. 준디 사푸르라고 하는 곳에서 6세기경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이제 아랍이 지배하던 그런 시기 아닙니까? 무슬림들이 지배하던 그 시기인데 병원과 의학교가 통일돼 있어요. 지금과 같죠.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그 교육과 진료를 동시에 수행하잖아요. 이미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준지사푸르에는 그리스의 의서, 그죠? 뭐 히포크라테스 전집도 있고 갈레노스가 쓴 그런 의서들도 이거를 페르시아로 번역을 했단 말이죠. 페르시아로 번역을 했고, 그다음에 인도와 중국의 의서들도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중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도 뭐 의학 교육이 도제 교육이라고 하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때 이미 도제가 아니라 병원을 중심으로 병원이 실습 장소가 되는 병원이 교육의 장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세기경에 이제 무슬림이 이 페르시아를 정복하면서 이제 다시 아랍어로 번역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계 그리스의 것, 인도의 것, 중국 것 이것이 다 여기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준디사프레. 준디사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학사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 교재에서는 다루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이 교재는 잊혀져 있던 부분, 이 아랍 세계, 무슬림 세계, 페르시아 세계의 의학들이 그 중요성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 이제 의학교가 생기기 시작하죠. 이제 이 무슬림 세계에 생겼던 것들이 이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코르도바, 스페인이죠. 여기 이제 아랍 의학의 결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라틴어로 번역을 해야지, 그죠? 히라버에서 페르시아에서 아랍어에서 그다음에 다시 라틴어로 가는 거죠. 그래서 라틴어로 번역해서 이제 서부 유럽 사이에 이제 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세기에는 살레르노, 이탈리아 살레르노에 의학교가 생기죠. 최초로. 여기도 이제 여자 의사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볼로냐, 파도바, 몽펠리에, 파리 뭐 이런 데에 이제 의학교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세기경에 생기기 시작해서 하나씩 둘씩 생기기 시작했던 거고 그중 제일 유명한 게 살레르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의학 교육에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해부학은 거의 다루지 않았거든요. 해부학은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루어졌던 그 해부학이 중간에 끊어졌기 때문에 해부학이 명맥이 끊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해부를 하기 시작하죠. 아까 얘기했죠. 16세기경에 베사일술을 기반으로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이제 많은 해부학들이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해부가 행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윌리엄 오슬로 다시 나오죠. 윌리엄 오슬로 때부터 의학의 과학이 도입되기 시작하고요. 과학이 도입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적인 거를 강조하죠. 인문적인 의술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미 준디사풀에서 이미 있었던 겁니다만 회진 제도와 레지던트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1910년 이후에요. 1910년대 20세기 전반이죠. 20세기 전반에 가장 의학의 가장 거두가 이제 윌리엄 오슬로인데 윌리엄 오슬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져서 사실은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의학 교육의 이 뿌리 이자 줄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에는 의학교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의술이. 그래서 도제 교육을 통해서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주로 외과 치료사 또는 간호사, 산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외과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발사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발사들이 뭐 외과 의사와 합쳐져서 이발 외과의가 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외과의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그 의과대학 바깥에 있는 그 전문가들도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또 한편에 여전히 주술사들도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의학교육, 과학이 도입된, 거기 인문학적 요소가 도입된 그런 의학교육이 공식적인 것이 있었고 또 회진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던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이런 그 외과, 뭐 간호사, 산파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학교육을 이제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달라지고 있는 의학교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으로서의 이야기죠. 플렉스너 보고서와 아까 윌리엄 오슬러가 했던 그런 행동이죠. 플렉스너 보고서가 이제 이 기점이에요. 과학으로서의 의학의 기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이 구분되거든요. 지금 시스템도 그렇잖아요. 기초의학과 교실과 임상의학 교실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임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의학의 지식들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변수들 별로 고려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기초의학에서 나온 그런 그 결과들이 그대로 임상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들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임상의학과 기초의학을 다시 통합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메커니즘 증거와 문제로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으로서의 의학에서는 메커니즘을 따라요. 그래서 뭐 소화의 뭐 메커니즘, 무슨 호흡의 메커니즘, 무슨 크랩 사이클, 무슨 사이클, 그래서 사이클, 생화학적 사이클을 통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인체 기능을. 그래서 그 메커니즘 중에서 어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약을 통하거나 뭐 어떤 인터벤션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이 이제 현대의학의, 과학적 의학의 기본적인 개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메커니즘으로 설명 안 되는 현상들이 많다는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증거가 있느냐, 임상적인 증거가 있느냐, 그렇게 시술을 해봤더니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좋아졌느냐 하는 증거를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에비던스 베이스 메디신입니다. 증거가 있느냐, 내가 하는 시술의 행위가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것을 옛날에는 메커니즘이 설명을 하면 그냥 따라서 했지만 지금은 실제로 해봤어? 라고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해봐서 그 결과가 좋다고 하면 그건 받아들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중심 학습이에요. 문제 중심 학습. 지금 우리 학교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은 지식을 전달받는 것을 떠나서 실제 환자 사례를 갖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 환자의 증상과 증후와 그다음에 어떤 각종 검사 결과들을 가지고 추론을 해나가는 겁니다.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그래서 거기서 추론한 다음에 단계별로요. 교수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이 이제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 문제 중심 학습입니다. 이것이 이제 변화된 거예요. 이제 과학으로서의 의학, 플렉스너 체계로부터 변화된 것. 여기로부터 변화된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신,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의학의 그 큰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의학은 과학 중심이었고요. 또 하나는 의사 중심이었습니다. 의사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전제했었어요. 그래서 환자는 굉장히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환자가 중심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싹 트기 시작해요. 환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는 환자 경험을 중시하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퇴원한 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환자 경험 체크를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 평가를 하는데 환자 경험이 얼마나 질적으로 훌륭하냐를 평가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환자 경험이 중요해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서사가 의사 중심의 서사였거든요. 이건 무슨 병이고 어떻게 치료하면 어떻게 낫습니다라고 하는 서사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환자가 어떻게 경험하느냐가 중요한 그런 서사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서사의학,
이라고 하는 그 흐름을 하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서사의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병원 얘기를 또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어요, 병원은. 그렇지만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봅시다. 최초의 병원은 사원이었죠.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그 사원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는 게 장소를 클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전에서 기도를 드리면서 병의 치유를 간구하는 그런 장소가 클라인이었고, 거기서부터 클리닉이라고 하는 말이 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최초의 전용병원이 이제 기원전 4세기에 스리랑카에 있었다고 그래요. 이건 뭐 자세한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그다음에 인도에도 기원전 230년경에 병원 단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규모로 있었다고 그러는데 뭐 확인할 길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다음에 로마 시대는 로마는 이제 주로 정복을 많이 하니까 군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을 치료하는 그런 야전병원격의 발렌투디나리아라고 하는 병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병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4세기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부터 있었겠죠. 아스클피온 같은 경우도 신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병원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는 병의 치유 장소가 되기도 했죠. 물론 이제 종교적인 것과 섞여 있었겠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오면은 실제로 이제 외상을 주로 다루는 거겠죠. 이제 부상병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슬림들의 병원을 이제 비마리스탄이라고 해요. 비마리스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의 병원에 비춰봐도 손색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마스쿠스에 707년에 만들어졌다는데요. 질환별로 병동이 분류가 되고요. 무슨 안과 병동, 산부인과 병동, 역과 병동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근데 8,000명을 수용하는 병원이 있었을 정도라고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규모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교육이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회진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3교대 하잖아요. 이때는 뭐 몇 교대 했는지 모르지만 교대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무료 치료라는 거예요. 무료 치료. 이게 참 우리 전통에는 잘 없는 거예요. 우리 전통에도 무료 치료가 있지만 좀 할인서 같은 조선시대 보면요. 그래서 궁궐 바깥에서 뭐 불황아들이라든가 병자들을 돌보는 곳이 있었지만 지방 단위까지 이게 제도화된 건 없었거든요. 지방 관리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무료 치료 전통이 굉장히 약해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뭐 이러저러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만, 아무튼 그다음에 재밌는 거는 우리도 지금 그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의술에 대해서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7세기경이니까 지금부터 뭐 1500년 이상 된 때 아닙니까? 그때 이미 의술이 이거 효율적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것은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역사의 과거의 사실들이 지금보다 못한 그런 것들은 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흐름을 읽어내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훌륭한 것들을 배우는 그런 것들이 역사 공부하는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무슬림 병원 비마리스탄에서 있었던 이런 것들이 근대적 병원 시스템의 효시였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보다도 오히려 여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유럽의 병원들 봅시다. 이제 십자군 원정이 있었잖아요, 중세. 그때 그 귀환한 십자군들을 뭐 보살피는 그런 병원들이 생깁니다. 이제 파리에 뭐 갱스뱅 병원 이런 게 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유럽의 병원들은요. 아까 그 이슬람 세계의 무슬림의 병원은 그냥 병원이잖아요. 물론 종교적인 색채가 없지는 않았겠지만. 근데 유럽의 병원은 특징적으로 수도원이 운영하는 거예요. 수도원이 운영해서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 강한 그런 것이었죠. 유럽의 병원은. 그래서 아마 유럽에서도 이제 무료 치료 전통이 강한 것은 수도원이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운영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수도원을 해산하죠. 헨리 8세가 그렇죠. 그래서 국교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몰수합니다. 그래서 수도원 병원이 이제 일찍이 해소가 되고 일반 병원들이 생기죠.
이런 병원들이 생기는데 이제 아직도 운영되고 있는 병원, 세인트 토마스 병원 아직도 이런 데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성격을 다소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영국에는 병원에 기부를 하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돈을 받고 치료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선 단체였던 거죠. 자선 기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먹을 걸 주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 병원이었다는 거잖아요. 허스피탈의 어원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요. 부자들의 기부를 받아서 운영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근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운영된 병원들과의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로 뭐 일제 때는 일제가 자기 이들을 위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했고 또 뭐 선교 기관이 있긴 했습니다만 일제의 그 탄압을 받으면서 그렇게 부흥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자수성가한 의사들이 병원을 세우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다른 거예요. 유럽은 자선단체로서부터 운영이 된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업가가 운영한 거죠. 개인 의사하면서 사업가인 사람들. 그래서 개인 병원이 커서 종합병원이 된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런 차이점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또 같이 보면요. 그다음에 이제 비엔나의 이제 알게마이네 크랑켄하우스라고 하는 것이 세계 최대 규모의 병원이었다고 그래요. 당시에 치료와 구호, 뭐 의학 교육 그런 거를 했고요. 그 18세기, 19세기죠. 그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제멜바스가 여기 산부인과 병동의 과장이었고요. 그다음에 혈액형을 발견한 란트슈타이너라는 분도 여기서 일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호인데요. 보통 우리는 나이팅게일을 주로 알고 있잖아요. 나이팅게일 이전에도 테오도어 플라이드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것도 종교적인 성격이 강했어요. 여성 집사운동에서 환자들과 빈민을 보살피는 집사들이 여성 집사들이 보살피는 그런 데서부터 간호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8세기 초중반에. 그리고 거기서 그로부터 지금보다 간호 교육을 시작했대요. 간호 교육.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간호 교육이라는 것은 없었거든요. 그냥 뭐 간호부. 그래서 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간호사에 대한 그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술주정뱅이고 뭐 뚱뚱하고 뭐 지저분하고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특히 나이팅게일이 규적으로서 간호 업무를 시작하면서부터 간호 그 사회에 대한 그런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전병원이고 다른 교에서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뺍시다. 자, 그다음에 첨단 기술들이 도입되잖아요. 청진기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체온계, 혈압계라는 건 나옵니다. 그다음에 전기와 정보 기술들이 결합이 되죠. 제일 최초의 이제 그런 기계가 조명이었을 거예요. 조명이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아요? 환자를 보는데 전기불이 없었을 때 과연 어떻게 했을까? 보면은 거의 다 자연광을 이용하거든요. 우리 그 해부학을 인체를 해부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들 보게 되면 거기도 다 자연광입니다. 그러니까 인조 조명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발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사선 영상을 통해서 몸속을 들여다보게 됐죠. 그다음에 죽어가는 사람을 인공호흡기를 통해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이후에 뭐 에크머니 뭐니 하는 엄청나게 많은 생명 유지 장치들이 생기죠. 그리고 지금은 원격 수술돼요. 교수 수천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환자를 원격으로 조이스틱을 갖고 수술한단 말이죠. 이만큼 어마어마한 발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왓슨을 비롯한 인공지능들이 의사에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진단을 하고 치료 계획을 제시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의학 연구를 했던 그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제 16세기에 파라케수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죠. 이단한데 수은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한 그 기록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도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제임스 린드라는 해군 군의관이에요. 영국 해군 군의관인데 이 사람은 괴혈병의 원인을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괴혈병이라는 건 선원병으로 알려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괴혈병은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뭐 피가 나오고 말하는 거잖아요. 비타민 C가 부족해서. 근데 이제 이때 이제 가설을 세우죠. 그래서
뭐가 부족해서 생긴다라는 가설을 해요. 그래서 실험을 해요. 오렌지와 레몬을 먹는 그룹, 사과즙과 식초를 먹는 그룹 이렇게 구분해서 선원들에게 먹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그룹에서는 교회병이 생기고 어떤 그룹에서는 안 생긴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오렌지와 레몬을 그때부터는 이제 그 모든 항해에는 반드시 오렌지와 레몬을 잔뜩 싣고 가는 그런 관행이 만들어졌다고 그러죠. 그 이후에 교회병이 거의 사라졌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대조 실험군을 처음으로 활용했던 때, 그때가 이제 제임스 린드의 교회병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이런 실험들이 있어요. 산토리오 같은 사람이 이 그림 보세요. 자기 이런 특별한 기계를 만들어서 그 무게를 다는 거죠. 자기 몸무게, 그 다음에 자기가 먹는 음식의 무게, 그 다음에 자기의 배설물 무게를 일일이 다 기록해요. 기록해서 30년간 기록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무슨 결과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대단한 집념이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들고 나는 것에 대한 생각. 요즘에는 인풋 아웃풋이라고 그러죠. 우리도 병원에서 이런 체크를 하기도 합니다. 환자들 대상으로.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 이제 그 실험을 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역사에서 보면 존 헌터라는 분은 자기 스스로 매독에 감염이 되죠. 매독 환자의 고름을 자기 몸에 붙여서 자기 스스로 매독 환자가 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게 원인이 뭔가라는 것을 밝혀지는 거잖아요. 자기 몸을 대상으로 해서.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베리 마샬이라는 사람이 그 헬리코박터가 위궤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혔잖아요. 스스로 자기가 마셔서 위궤양을 경험함으로써 그렇게 그 노벨상을 받게 됐죠. 자, 자기 몸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또 타인의 몸을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의학 연구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요건데요. 아까 앞에서 나온 존 헌터, 매독 실험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떤 걸 하는가 하면은 발육 중인 사람 치아를 뽑아서요. 숱하게 벼슬에 꼽아요. 그리고 관찰해 봤더니 이게 쑥 올라오더라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걸 발표를 하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유행하는가 하면 남의 치아를 뽑아서 내 입에 넣는 그런 이런 시술들이 치아 이식 수술들이 유행합니다. 이제 의학적으로는 성공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면역 반응 때문에 거의 다 실패하지만 단기적으로 성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그걸 풍자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허름한 감염병의 이를 뽑아서 기부인의 입에 넣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의학 연구 역사를 보게 되면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게 있습니다. 해부학이 이제 중요해지니까요, 의학 교육에서. 그러니까 근데 시체가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체 해부에 의과대학에 납품하기 위해서 살인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에서도 그것을 모른 채 눈 감아주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예를 이제 19세기 중반 초반에 노예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서 구인 광고를 내 갖고서 실험 대상이 되게 하는. 요즘에는 이제 뭐 IRB 같은 걸 통해서 실험 대상을 정하고 승인을 얻어서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했다는 거고요. 아주 유명한 게 터스키기 매독 연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매독 환자들이에요. 흑인 환자 주로. 터스키기라는 지역에 사는 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부 기관이에요. 그것도 공중 유생국인가요? 거기서 매독 환자를 모집을 해서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무료 치료를 해준다. 그 대신에 이제 당신 연구의 재료가 돼달라라고 해서 그들을 뽑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피를 뽑고 뭐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치료를 안 해줘요. 이 연구의 목적은 뭐냐면 매독의 자연 건강을 보는 거였어요. 정말 윤리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많은 일이었죠. 근데 그것이 무려 1972년까지 행해졌다는 거예요. 이 중간에 1940년대에 이미 치료제가 나왔어요. 매독 치료제가. 페니실린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나오고도 몇십 년 동안 그냥 이런 실험을 했더니 그것도 정부기관이.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엄청난 스캔들이 됐던 때가 있었고, 그래서 1990년대, 97년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이 피해자들을 백악관에 초치를 해서 이제 정식으로 사과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뉴른베르크 강령이라 있죠. 나치적 일본의 생체 실험, 이것들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이 이제 뉴른베르크 강령이고요. 그 다음에 1960년대에 딸리도마이드라는 게 있었거든요.
임산부들이 구역질을 하니까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이 약을 처방했는데 그 약이 엄청나게 많은 기형아를 양성했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헬싱키 선언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사회적 제도, 임상 시험에 대한 사회적 제도가 여기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인의 몸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의 추세, 미래의 추세라는 것은 아마도 이 빅데이터 시뮬레이션을 가지 않겠느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그런 실험도 물론 아주 없어지진 않겠지만 이런 시뮬레이션, 빅데이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의 의학 연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에비던스를 과거에 그 어떤 시행해 본 결과로 찾기보다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찾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료 윤리는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면 여기 제가 써놨는데 제가요, 너무나 잘 아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당나라 7세기예요. 이거는 이제 순서막의 천금막이라는 것도 이제 의료 윤리와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중세 중동에 이런 문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에도 세조 임금이 의학론이라는 걸 써서 뭐 의사가 뭐 몇 종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세기부터는 이제 치료 동의서라고 하는 관행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우리가 아까 함무라비 법전에서 봤잖아요.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잖아요. 내 몸을 내놔서 책임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치료 동의를 받아서 사전에 위험을 다 고지하고 받는 그런 관행이 17세기부터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18세기 오게 되면 존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의사윤리라는 그 책을 써서 본격적으로 근대적 의미의 이제 윤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20세기에 오면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현대적으로 바꾼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의료 윤리를 개인의 그 속성으로 보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같은 개인의 규범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제도로서의 윤리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개인의 속성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료 윤리를. 그래서 그건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고, 그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윤리위원회죠.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것을 윤리적인 판단을 다른 제3자를 포함한 그런 위원회에서부터 판단을 받아보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가 아니라 다른 공신력이 있는 그런 위원회가 판단해 주는 것. 또 그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 같은 경우는 IRB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 있죠. 우리가 2006년도인가에 황구석 사태, 줄기세포 사태 이후로 이것이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한 사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캔들 이후에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의술의 미래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술이 신의 영역에 속해 있었다가, 그 다음에 반신반인의 존재들에게 맡겨져 있다가, 그 다음에 개인 의사들에게 맡겨지기 시작하죠. 개인 의사들에게 맡겨졌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과학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지식에 맡겨지죠. 그 다음에 그 과학을 바탕으로 한 기술들이 발달하죠. 뭐 기계들, 여러 다양한 기계들이 나오잖아요. 그것들이 만들어져서 그다음에 어떤 그 메커니즘 속에서 인체라고 하는 대상을 치료하는 또는 인체라는 기계를 고치는 그런 방식으로 전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근거를 생각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지놈을 밝혀내면, 유전자를 다 밝혀내면은 이게 청사진이니까, 인체라는 기계의 청사진이니까 우리 인체 비밀을 다 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작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고 난다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들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전자가 무슨 2만 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또 그 유전자들끼리 상호작용이라는 것들이 새로운 영역이 또 개척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개별 유전자가 아니라 유전자들 간의 어떤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사실들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놈, 그러니까 진이 아니라 지놈이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의 결과인 프로테인, 단백질 그 자체가 아니라 단백질들의 집합, 프로테옴이 중요해진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물질들이 대사하는 대사 중간 산물들, 메타볼롬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거나 또는 우리 몸을 기능을 도와주는 세균들 있잖아요, 미생물들. 그 미생물들도 개별 개체로서의 미생물이 아니라 그것이 모여있는 어떤 생태적 단위로서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점차적으로 단위 개체가 아니라 그것들이 모인 어떤 집합적인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래의 하나의 추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술의 미래. 그러니까 지금까지 메커니즘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네트워크 중심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생물학과 정보과학이 융합돼요. 그러니까 아까 봤잖아요. 우리가 지놈 프로젝트도 이 정보과학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시작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많이 언급되지 않는 건데 이제 그 21세기 뇌과학의 시기라고 얘기하잖아요. 뇌에 대한 비밀들이 밝혀지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밝혀질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또 한 가지 면역인데, 면역은 나라고 하는 존재와 나 아닌 것의 존재 간의 관계를 대한 것이거든요. 이게 과거에는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나 아닌 것과의 투쟁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단순한 투쟁이 아니죠. 우열을 가리는 투쟁이 아니라 관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로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진화생물학은 모든 생물들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이 거쳐온 그런 진화의 역사, 진화의 경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은 또 많은 새로운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한원에서 네트워크와 창발로 가고요. 단순성에서 복잡성으로 가고 있다. 이제 복잡한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화만 해갖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복잡한 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복잡한 걸 인정하니까 확실한 것이 아닐 수가 있겠죠. 불확실한 것, 애매모호한 것,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앞으로 미래의 추세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물, 심리, 사회의 통접인데요. 생물학적 현상과 심리적 현상, 그 다음에 사회적 현상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인공지능인데요.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의사라는 직업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을 가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수업 맨 마지막에 얘기할 에릭 토폴의 주장도 그렇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의사들이 해왔던 귀찮은 일들을 대신 해주게 되면서 의사들은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에릭 토폴의 주장에 의하면 그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 환자들을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환자의 환자 몸의 어떤 구성 성분들, 그 메커니즘에 매달려 왔던 그 의사들이 이제는 그런 요소들 상당 부분을 인공지능에 맡기고 이제 직접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환자와의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 섞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추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만 된다. 그래서 바람직한 의료 관계가 만들어지려면은 그런 기술들을 단지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새로운 역할들을 찾아나가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